도대체 난 어떤 인간일까? 며칠 전 중국의 황산이라는 데를 다녀왔다. 우연히 발목을 접질른 게 회복이 안 된 상태여서 등산을 겸한 여행에 따라간다는 게 내키지 않았으나 같이 가기로 한 젊은 일행이 나 같은 늙은이 하나쯤은 업고 갈 수도 있다고 장담하는 바람에 못 내기는 척 따라 나섰다. 황산은 상해에서 비행기로 1시간도 채 안 걸리는 안오이 성에 있는 표고 1800m의 산이었다. 그 정도의 높이로는 중국이라는 광대하고 변화무쌍한 지형에서 높은 산이라고 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봉우리마다 기암괴석이고 소나무가 울창해 예로부터 10대 명산으로 꼽는다고 했다. 운해는 특히 장관이었다. 황산은 1년 중 며칠만 빼고는 줄창 허리에 구름을 두르고 있어 산 아래에서는 그 봉우리들을 볼 수 없지만 일단 구름층을 뚫고 올라가면 청평한 하늘 아래 망망이 펼쳐진 구름바다 위로 각양각색의 기암괴석들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구름바다가 산 아래 속세를 완전히 차단해 주기 때문에 신선이 되어 천상에 오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구름바다에 떠있는 수많은 기기묘묘한 봉우리들을 보기 위해서는 정상 가까이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다행히 가장 가파른 코스는 케이블카를 운행하고 있었고 케이블카 정거장까지는 포장도로가 나 있어서 차로 갈 수가 있었다. 거의 수직처럼 느껴질 만큼 가파르게 상승하는 케이블카가 구름층을 통과하기 전에는 아래로 꼬불꼬불 한없이 꼬부라진 등산로가 빤히 내려다 보인다. 등산로는 단단한 돌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케이블카로 10분 미만에 오를 수 있는 거리가 건강한 다리로도 서너 시간은 좋게 걸린다고 한다. 우리가 간 게 11월 하순 비수기였는데도 케이블카를 줄 서서 기다려야 할 만큼 만원이었고 그 가파른 등산로에도 끊임없이 사람의 왕래가 이어지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보통 등산객하고는 달랐다. 무언가 짐을 져 나르는 사람들이었다. 긴 막대기를 어깨에 걸치고 막대기 양쪽 끝에 짐을 매달고 개미처럼 서둘지도 쉬지도 않고 움직이고 있었다. 황산의 관광호텔은 거의 다 운해를 감상하기 적절한 높이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길은 돌계단밖에 없다. 두 다리 아니면 케이블카뿐. 바퀴로 구르는 건 리어카도 다닐 수가 없다. 가이드의 설명에 의하면 산 위에는 4성급 호텔이 여럿 있는데 요금만 5성급을 능가할 뿐 시설은 형편없으니 양해하라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개미처럼 줄을 이어 움직이고 있는 게 다 호텔에서 쓰는 소모품을 나르는 행렬이고 소모품만 아니라 세탁물이나 쓰레기도 같은 방법으로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엄청나다는 것이었다. 그럼 호텔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지었느냐고 물었더니 온갖 건축자재를 심지어는 철근까지도 사람의 힘으로 날라다 썼다고 했다. 세상에 그까짓 운해가 뭐길래 사람에게 그 고생을 시키다니. 나는 내 관광이 잔혹행위만 같아서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따라 나선 걸 후회했다. 그러나 케이블카에서 내리니 더 기막힌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호텔까지 2km는 더 걸어야 하는데 역시 만만치 않은 돌계단이었다. 부실한 한쪽 발목으로 평지는 그럭저럭 견딜만 했으나 오르막이고 내리막이고 계단은 질색이었다. 나 혼자서라도 케이블카 타고 평지로 되돌아가야 할 것 같았다.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가이드가 나를 위로했다. 나 같은 관광객을 위해 케이블카 정거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가마꾼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대나무로 된 들것 같은 가마였다. 앞뒤로 두 사람이 들게 되어 있었다. 별 수 없이 타긴 탔지만 걸어가는 사람들 보기 창피하고 가마꾼들한테도 못할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앉은 자리가 조마조마했다. 거기서 아는 사람을 만날 리가 없는데도 꼭 누구한테 들킬 것만 같아 챙 달린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도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렸다. 가이드가 흥정한 가마삭스는 중국 돈으로 400원이었다. 그 값이 비싼지 싼지도 모른 채 가마꾼이 없었으면 난 어쩔 뻔했나 싶은 마음만 가득해 거저로 큰 신세를 지는 것과 다름없이 고맙고 미안하고 그랬다. 400원에 얼마쯤 더 얹어주고 싶었지만 곧 뒤따라온 가이드가 직접 주지 못하게 돈을 낚아채더니 나 안 보는 대로 데리고 가서 지불하고 돌아왔다. 아마 몇 푼 떼어 먹었지 싶어 불쾌하고 언짢았다. 호텔은 소박하고 시간을 보낼 만한 위락시설도 없었지만 모든 걸 사람 몸으로 날랐다고 생각하니 타월이나 휴지 같은 것도 마음대로 못 쓰겠고 맛없고 비싼 음식값에도 불평이 안 나왔다. 묵은 호텔 앞에 또 다른 호텔을 신축 중이어서 건축 자재를 나르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다. 철근은 10개 미만을 한 묶음으로 해서 어깨에 그냥 메고 오는데 어깨와 닿는 부분에 두툼한 헝겊을 대고도 많이 베기는 듯 한 손에 든 막대기를 지렛대 삼아 철근의 무게를 들썩거려 주고 있었다. 그런 무거운 짐은 아무리 힘이 장사라도 하루 한 행보밖에 못한다고 했다. 그렇게 지은 호텔이라고 생각하니 호텔을 이용하는데도 죄의식을 느낄 판이었다. 그런 나를 가이드가 차갑게 비웃었다. 이 나라에서 그 높이까지 찻길을 닦을 기술이 모자라서 길을 못 닦는 게 아니라 고용 창출을 위해 일부러 안 닦는 것이니까 저 사람들을 위할 마음이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물건도 헤프게 쓰고 침대 시트도 마구 더럽혀서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내 안의 휴머니즘이 조소를 당한 것 같아 기분이 머쓱해졌다. 산을 내려오는 날도 내 발목은 낫지를 않아 케이블카 있는 데까지 또 가마를 타야 했다. 나는 가마싹에서 제 몫을 떼어먹는 가이드가 싫어서 단호하게 내가 흥정하고 내가 돈을 지불할 테니 따라오지 말라고 했다. 내가 직접 흥정을 했는데도 역시 400원이었다. 그러나 가마꾼이 2명 더 붙어서 4명이 교대로 가마채를 잡는 거였다. 교대를 하는데도 얼마 못 가서 숨을 몰아쉬고 땀을 닦으면서 갖은 엄살을 다 부렸다. 철근을 나르는 것까지 봤으니까 둘이서 50kg짜리 내 체중을 운반하는 것은 식은죽 먹기로 보이건만 그들은 온갖 죽는 신용을 다 했다. 결국 나는 400원에다가 4사람분의 팁까지 지불해야 했다. 귀국길에 들른 큰 도시에서
물건도 사보고 택시도 타보고 하면서 그 땅에서 400원이 얼마나 큰 돈인가를 알게 되자 더욱더 혼란스러워졌다. 그 사람들이 나를 속여 먹었다고 해도 내가 입은 물질적 손해가 얼마나 된다고. 난 가이드도 가마꾼도 혐오스러웠고 더 정떨어지는 건 나 자신이었다. 나는 약점투성이고 의를 위해 위험을 무릅쓸 용기 같은 건 감히 꿈도 못 꿔본 소인이지만 그래도 내가 나를 아주 경멸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휴머니스트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게 아닌 모양이다. 나는 내가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다. 우리나라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 있고 그들에 대한 우리의 비인도적인 대우가 거론될 때마다 나는 분개해 마지 않았고 창피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겨우 그런 마음 때문에 나는 나에게 인종차별적인 생각이 전혀 없는 줄 알았다. 그러나 만약 그들에게 우리나라 근로자와 동등한 봉급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면 과연 내가 선뜻 동의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다. 고작 그 정도가 내 휴머니즘의 한계다. 초여름 망필. 식민지 시대에 소학교를 다녔다. 그들의 국경일은 수업도 없고 일본식 찹쌀떡도 나누어주기 때문에 신나는 날이었지만 길고 긴 경절주에는 질색이었다. 한 번은 장시간의 뙤약볕을 견디다 못해 졸도를 한 적이 있다. 견디려는 의지를 놓는 순간 나무 토막처럼 쓰러졌기 때문에 팔꿈치가 찢어졌고 그 상처 자국은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흔적은 몸에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도 남아있다. 지금도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때면 문득 견딤을 놓는 순간의 공포감 같기도 하고 안도감 같기도 한 팽 도는 현기증이 되살아나면서 졸도할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 6월만 되면 되살아나는 계절병은 당연히 한국전쟁이다. 그때 애처롭게도 20살이었으니까 축복도 저주도 가장 낙인 찍기 쉬운 말랑말랑한 나이. 20세. 일전에는 20세 전후의 젊은 음악가의 음악회에 가서 그 뛰어난 연주의 갈채를 보내면서 고통에 가까운 기쁨을 맛보았다. 겨우 20살에 천재성이 저렇게 아름답게 꽃필 수도 있구나 하는 놀라움과 행복감은 어쩌면 내 참담한 20살과 비교가 되는 마음 때문에 고통스럽기까지 했던 게 아닐까? 이승만 정부의 비판적인 청소년들이 흔히 그랬듯이 이북이 사회주의 낙원이란 선전에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바뀐 세상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려고 했다. 나는 전혀 두려움 없이 바뀐 세상을 향해 걸어나갔다. 나는 빈손이었지만 그 사이에 붉은 깃발까지 준비한 사람도 많았다. 그렇게 북쪽의 호의적인 사람들이 도열한 가운데 인민군이 탱크를 앞세우고 진주에 들어왔다. 말로만 듣던 탱크와 따발총을 그때 처음 보았다. 상상도 못해본 어마어마한 병력이었다.
꿈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탱크가 마치 양민들의 가슴팍을 밀고 들어오는 것 같은 공포감을 맛보았다. 그 후 공포의 나날이 계속됐다. 유엔군이 참전을 하고 미군 비행기가 서울 상공에 뜨기 시작했다. 굶주림과 공포정치의 무서움을 그 여름의 혹서는 더욱 잔인하게 달구었고, 혹서가 누그러질 무렵 서울 상공은 밤낮 없이 미군 폭격기 차지였다. 오폭도 잦아 민가 밀집 지역이 불바다가 되기도 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식량을 구하러 교회로 빠져나가던 민간인들이 머리 꼭대기까지 하강한 전투기의 무차별 기총소사를 맞고 잔혹하게 살해되는 일도 비일비재하였다. 아마 따발총 맞고 죽은 수요보다 기총소사 맞고 희생된 민간인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우리는 비행기가 더 자주 뜨기를, 바다 쪽으로부터 들리는 함포 사격이 더 치열해지기를 기다리고 거기 희망을 걸었다. 입 밖에 내지는 못했지만 속으로 열렬하게 미국의 병력이 이기라고 응원을 한 것은 따발총보다는 비행기가 더 강해 보이니까 이왕이면 강자편에 붙으려는 비겁한 마음에서였을까? 아니다. 폭격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학정이기 때문이었다. 그 후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모진 정치의 기억은 아직도 핍진하여 마치 어제인 듯 했다가 예감인 듯 했다가 마음이 망령되게 헷갈리곤 한다. 미국도 그 부자 나라가 막강한 병력을 세계 도처에서 휘두르는 게 싫고 무섭다가도 그래도 착한 나라인 것을 믿고 싶어진다. 동족에 대한 불신이나 초강대국에 대해선 그래도 라고 한 발 물러나서 봐주게 되는 것은 이념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다. 이념이라면 넌더리가 난다. 이념이라기보다는 꽃다운 나이에 한국 전쟁을 겪은 우리 세대 대부분의 평범한 노인들 공통의 정서라고 말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다. 한때는 우리가 겪은 걸로만 세상을 보고 그 잣대로 세상을 판단하고 젊은이들을 가르치려 들고 우리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젊은 세대를 근심하고 분노한 적도 있다. 그러나 날로 다양해지는 세상에서 만년 옳은 생각이란 편협한 생각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된 것도 어쩌면 나의 덕이다. 고령화 사회가 온다는 소리는 당사자인 우리 듣기에도 두렵고 민망하니 젊은이들에겐 아마 패스트가 온다는 소리만큼이나 재앙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명은 날로 길어지는데 삶은 왜 이다지도 날로 남루해지는지. 말의 힘. 집에 간단한 수리를 할 때였다. 나는 목수일을 하는 나의 지긋한 이에게 안 물어봐도 될 것을 물어봤다. 아마 말을 붙여보고 싶어서 그랬을 것이다. 이것도 해주실 거죠? 그가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당근이죠. 처음엔 못 알아듣고 네? 하고 다시 물었다. 당근이라니까요. 그제서야 그게 당연하다는 소리라는 걸 알아들었다. 그가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고 또 그럴 나이도 그럴 분위기도 아니었다.
나중에라도 알아들었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서로 민망하게 될 뻔했다. 별로 유행을 탈 것 같지 않은 연령층과 직업인에게까지 당근이 당연으로 일반화됐다는 걸 느끼면서 그럼 정작 당근은 뭐가 되나 걱정이 됐다. 남자친구가 특별한 관계가 되면 오빠라고 부르던 게 결혼을 하고도 그냥 오빠로 부르는 걸 주위에서도 드물지 않게 본다. 결혼하기 전 연인 관계일 적엔 열이면 열 다 오빠라고 부르는 것 같다. 가족 간의 호칭 중 오빠라는 말에 각별한 애정과 그리움을 갖고 있는 나는 그럼 정작 오빠는 뭐가 되나 걱정이 된다. 발랄하고 주체적인 젊은이들이 왜 각자의 고유명사를 부르든지 새로운 호칭을 만들든지 하지 않고 듣는 사람 헷갈리게 빌려다 쓰는지 모르겠다. 사물을 헷갈리게 하지 않으려고 말이 생겨났고 그래서 새로운 사물이나 새로운 사상이 생겨날 때마다 말도 그 가지수를 늘려왔다고 생각할 때 멀쩡하게 제 값을 지니고 있는 말들을 뒤섞어 헷갈리게 하는 건 말에 대한 모독만 같아서 걱정스럽다. 며칠 전에는 고 일석 이희승 선생님의 유지를 받들어 제정한 일석 국어학상 시상식에 참석한 일이 있다. 그날의 주인공인 수상자와는 평소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지만 선생님 유족과의 친분 관계와 생전의 선생님의 인격을 기리는 마음 때문에 참석한 자리였다. 시간이 임박해서 식장에 당도했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 말석에 처음 만난 사람들하고 동석을 해서 수상식을 지켜보게 되었는데 공식적인 식순에 따라 수상소감은 맨 나중이었다. 좀 긴 수상소감이었고 내용도 겸사와 고인에 대한 추모와 일화를 담은 의례적인 것이었다. 시간도 하객이 지루해지기 시작할 무렵이었는데 이상하게 장내가 조용해졌다. 수상자의 담담하고 수수한 수레가 장내를 사로잡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수상소감이 끝났을 때 나하고 한 테이블에 동석한 미국에서 오래 살다 잠시 귀국했다는 어떤 부인의 눈이 눈물로 젖어 있는 걸 나는 분명히 보았다. 눈물을 들킨 부인이 민망한 듯 말했다. 우리말이 어쩌면 저렇게 아름답죠? 딴 사람들도 그의 말에 동의하며 마음이 순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잔잔한 감동은 처음 만난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흐르게 했다. 그렇다고 수상자가 웅변가나 달변가 같지는 않았다. 그분은 편안하고 반듯한 우리말을 구사해서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극적인 억양 없이 쉽게 말했을 뿐이었다. 고인에 대한 공경과 추모도 과공에 흐르지 않았고 자신에 대한 겸사에도 지나침이 없었고 포부를 말함에 있어서는 솔직하고 당당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청중을 웃기려고도 홀로 빛나려고도 하지 않았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에서는 누구든지 단상에만 섰다 하면 청중을 웃기든지 충격을 주어 하다못해 남다른 고성으로라도 초장에 청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나는 오래간만에 진심에서 우러나온 반듯하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들었다. 저런 화법이야말로 진솔하다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구나 싶으면서 잃었던 걸 찾은 것처럼 반가운 생각이 들었다.
언제부터인지 나는 진솔하다는 말을 싫어해서 내 글이나 대화에서 거의 쓴 적이 없다. 누가 진솔하게 말할 것 같으면 하고 시작한 말이나 잡지나 텔레비전 같은 데서 유명인을 인터뷰하면서 그는 진솔하게 말했다던가 뜻밖의 진솔한 고백을 들었다고 말할 때 진솔한 말이 나온 걸 거의 본 적 없기 때문이다. 솔직을 과장한 위약적인 말, 걸러지지 않은 거칠고 조악한 말이 곧 진솔한 걸로 통용되어 왔다. 당근이나 오빠는 어떻게 되나만 걱정할 게 아니라 내가 안 믿고 소외시킨 동안 정작 진솔은 어디로 갔는지 그 행방이나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닌지.